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혁신과 사회 발전이라는 제목입니다. 특히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 사회 발전의 원동이라는 것은 과학기술의 혁신인 또 도구 발명이 사회 발전의 원동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려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도구의 발명과 역사를 보면은 인간의 본능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싶지만 나는 보기에 기본적으로 풍요롭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게 인간의 기본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욕망. 그런 욕망이 퍼져서 여러 가지 욕망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데 인간은 이 욕망을 만족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그 도구를 발명하고 또 도구하는 발명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태어나고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기 시대가 한 200만 년 전에 시작되고 그 다음에 청동기는 지금부터 5천여 년 역사 시대가 시작하는 게 청동기 부치죠. 그 다음에 철기 시대 한 3,200년 전을 보는데 철기 시대. 그 다음에 산업화가 돼서 기계 동력 시대.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로부터 전개되는 정보통신 시대, 이건 3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도구 발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의 혁신과 관계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과학기술이죠. 근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5천년의 역사를 보면 큰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세계를 추구하던 시대, 하나는 물질시대를 추구하는 두 개의 시대가 있는데 기원전 900년부터 한 200년까지를 축의 시대로 보고 근대라는 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1760년부터 1840년까지 80년간을 우리가 근대의 탄생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축의 시대라는 건 뭐가 하면 역사상 지적, 심리적, 철학적, 종교적 변화가 가장 생산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로서 종교의 탄생과 철학이 시작되는 시대가 축의 시대라고 보겠습니다. 인류 정신의 자양이 되는 종교가 탄생하고 철학이 시작하는 시대인데요. 그런데 네 개 지역이 지금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그 다음에 인도, 중국, 그 다음에 그리스입니다. 근데 페르시아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조로아스터교인데 이 조로아스터교라는 게 여러분 잘 모를지 모르지만 인류 역사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 민족들이 만들어 놓은 교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힌두 불교는 잘 아시죠. 그다음 중국의 유교 도교, 그리스의 철학적 합리주의가 됩니다. 근데 이 초기 시대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이 칼 야스퍼스라고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초기 시대를 붙였고 초기 시대를 본다면은 BC 900년부터 BC 200년까지 한 700년 기간인데요. 조로아스터 이 사람이 이제 이란 북부에서 태어난 예언자며 종교학자입니다. 종교개혁자입니다. 근데 이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은 조로아스터 교회의 창시자인데 이 조로아스터가 속한 민족이 뭐가 하면 인도 유로피인이라 그래서 러시아의 남쪽 코카서스 지방에서 쭉 내려오면서 인도를 거쳐서 중동을 거쳐서 유럽으로 가서 유럽 민들의 상당한 영향을 미친 민족들입니다. 근데 역사상 기록이 아주 정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규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불가사의한 그 종족입니다.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는 기원전 페르시아의 종교였고, 그리고 이 교는 성향의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모태로 추정되면 불교에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한 인도 유로피안이겠는데 아리안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인도에 가면 캐스트라고 4개 계급이 있는데 그 상류 계급인 브라만 제일 그거의 주축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직자들이죠. 계급으로 서양 세계는 뭐
동양세계까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만 서양세 14세기 이후 르네상스, 대항해 시대, 그다음 과학혁명, 산업혁명 등의 혁신을 일으키면서 근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르네상스는 14세기에서부터 16세기까지, 대항해는 15세기부터 17세기, 특히 과학혁명이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 대항해 시대, 과학혁명 시대, 과학혁명 요 시대에 발달된 과학기술이라든가 이게 의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이 사람 이름 다 아시죠? 코페르니쿠스, 베살리우스, 그다음 갈릴레오, 그다음 뉴턴인데 특히 이제 코페르니쿠스는 저 폴란드 사람입니다. 폴란드 사람인데 1543년에 천체의 운동에 관해서 책을 쓰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저 베살리우스는 저 벨기움 사람이에요. 불란스 남부 유럽의 북쪽인데 그 프랑드르 지방인데 중세에서 프랑드르 지방은 가장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이 프랑드르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인체의 구조에 관해서 대답하는 겁니다. 그냥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게 1517년 마르틴 루터하고 장 칼뱅이 한 20년 뒤따라서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 하나님의 그거는 배신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도 창조하고 모든 걸 창조하기 때문에 그걸 논하는 거는 이단이다. 그거 되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종교에 이제 이단적인 반항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반항한 게 아니고 사실은 자연의 그저 법칙, 원리를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만들어서 이제 천체 관측과 일관하게 하면서 이러면서 과학기술이 급격히 발달합니다. 그 다음 뉴턴이 1982년에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이 프린시피아라고 하는데 프린시피아가 그 당시에는 발음을 프린시피아라고 한 것 같은데 그걸 했던 거죠. 이 프린시피아가 그 한 거는 뉴턴의 운동 법칙하고 만유인력 법칙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자연철학이 뭐겠습니까 이게? 이때는 과학이라는 말이 없어갖고 과학을 자연철학이라고 해서 네이처 필로소피. 자, 근대 탄생의 또 시대적 변경, 여기 이제 대항해 시대입니다. 대항해 시대라는 게 이게 우리 역사상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 있는 나쁜 의미의 사건이 큰 일을 저지른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아담 스미스라는 국부론을 쓴 사람이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큰 혁신과 변화를 가져온 시대가 대항해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아담 스미스는 이거 아다시피 국부론을 썼는데 그는 최초로 경제학자예요. 경제학자로서 이름이 남아있는 최초의 학자입니다. 그 대항해 시대는 15세기 초부터 17세기 초까지 유럽의 배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항로를 발견하고 또 신대륙을 발명하면서 무역을 하고 탐험을 하던 시대입니다. 거의 한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게 기초가 돼서 나의 산업혁명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유럽을 가려고 하면 시크도를 통한 그 육로의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새로운 해양 네트워크가 됐던 거죠. 유럽의 역사 초기 뭐하면 그전에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중해를 중심해서 저 동쪽에 보면 그 이슬람들이죠. 이슬람들을 해서 그쪽에 형성되었던 게 지중해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역사의 중심은 동양이었습니다. 동양의 중국하고 인도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중국이었고 기술이 가장 발달된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대항해가 이렇게 일어나고 난 뒤에 역사의 중심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자본의 축적으로 산업혁명의 초석을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 또 하나 특이할 것은 이때부터 해양 세력하고 대륙 세력이 갈라집니다. 이때 해양 세력이라 그러면 대항해를 시작한 포르투갈, 그 다음 이어받는 스페인,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영국, 그리고 이제 미국은 영국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미국이 대항해 시대에 참여는 안 했지만은 해양 세력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 오늘날까지도 요 해양 세력하고 대륙 세력, 그리고 대륙에 뭐 유럽 보면은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그다음 기타 그 해양 세력, 그다음 동양에 오면은 중국, 인도 이게 전부 이제 대륙 세력인데 해양 세력에 합류를 못한 사람들은 후진 나라가 된 거죠. 2차 세계 대전까지도 후진 세력이 됐던 겁니다. 지금도 그 세력들이 싸움하는 거죠. 지금도 보세요. 러시아, 미국, 영국은 뭐 절대적으로 미국 걸 하고 일본은 고대에 합류를 했습니다만 해양 세력에 합류가 되었습니다. 이 산업혁명은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산업혁명에 일어난 시대적 배경이 일어나는 거는 이겁니다. 뭐 딴 거 긴 거 이야기하죠. 대항해 시대의 마지막 패권자인 영국이 자본과 기술을 축적해서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영국은 사실 유럽에서 보면은 프랑스에 비하면 훨씬 기술도 떨어지고 자본 축적 면에서 떨어지는 나라인데 이거가 뭔가 운 좋게끔 대항해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산업혁명은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1776년에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개량해서 실용화할 수 있는 그걸 만들게 됨으로써 산업혁명에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한국은 뭐 하면 영조가 즉위하는 데가 1776년입니다. 1차에서 3차 산업혁명 거치면서 인간도 풍요롭고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아시죠? 1차, 2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됐든 간에 에너지 혁명입니다. 에너지 혁명. 에너지 혁명을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산업, 여러 가지 기술의 혁신이 영향을 줘서 오늘날 같이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은 2차 세계 대전을 하면서 개발되었던 기술들이 산업화되면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은 나는 일어나고 있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은 이 4차 산업혁명이 아니에요.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이거 아닙니까? 나노, 바이오,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자동, 무인자, 뭐 ICT 등 것은 이거는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기술 혁신이지 4차 산업혁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차 산업혁명은 뭐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해도 최소한 뇌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기술의 혁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수가 태어난 이후로 세계 1인당 인구의 소득이 얼마나 된가를 조사한 겁니다. 1820년 동안에 소득이 2배가 늘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한 1000년 동안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1000년 뒤에 해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기 한 배 정도 성장을 했죠. 그래서 1820년 이후 72년이니까 1990년대 올 때까지 세계는 8배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한 1700년 동안에. 그 다음에 영국은 10배, 미국은 12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50년간 한 200배가 증가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지금 과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미래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죠?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들 같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그 미래를 걱정합니까?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 미래는 변화하는데 어떤 변화냐면 오늘날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폭이 넓은 게 변화할 거다. 그건 확실한 겁니다. 도구를 발명하고 새로운 도구를 발명하고 과학기술 혁신에 의해서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변화는 그런 도구의 발명과 과학기술 혁신일 거다. 그죠?
아무리 어떤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고 뭐 사회가 변해가고 정권이 바뀌어지고 뭐 하더라도 그거는 그거지 사회 전체를 바꾼 데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때 지지자가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좀 지그재그로 갈지 모르지만 가는 방향은 저겁니다. 과학기술 혁신하고 도구발명에서 사회가 발전은 그건 변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선 인재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달 상륙입니다. 1969년 7월 달에 닐 암스트롱이 앞으로 11호를 타고 달에 내린 장면입니다. 이게. 여기 딱 1969년 딱 50년 전이죠. 20년 전까지 나 이거 안 믿었어요. 우주전쟁 할 때입니다. 우주전쟁에. 핵전쟁을 현재 넘어서 할 텐데 그 하니까 온갖 힘을 동역해서 이기려고 그 하니까 거짓말을 한 거다. 이런 미국엔 이런 땅이 많잖아요. 사막 지역 이런데 그게 들어갔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내가 믿는데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컴퓨터가 슈퍼컴퓨터가 발달 안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슈퍼컴퓨터가 없었어요. 이게 IBM 360이 이때쯤 나왔습니다. 2차 세계를 끝내기 위해서 미국이 원자탄 발명한 데만 가면 마나탄 프로젝트에다가 20억 불을 투자했어요. 그때 돈으로. 지금으로서 무마한 돈으로 상상해로운 이때 IBM이 2차 세계가 1945년이니까 69년이니까 얼마예요? 45년, 20 몇 년 뒤에 20억 불이 해서 민간 기업이 해서 개발한 360인데 그게 겨우 나온 시대거든. 근데 그것도 지금 슈퍼컴퓨터하고는 어림도 없는 그건데 그게 없던 시대에 계산하니까 이까지가 정확하게 했으니까 이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때요 컨트롤 타워에 있는 기술자의 평균 나이가 27살이라 그래요. 여 컨트롤 룸에 있던 사람들 27살이라 그래요. 평균이. 10년 지나면 여러분들 27 되죠. 그런 그 사람들이 이걸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근데 짧은 시간 동안 이건 내 말이 경상사투리도 많아서 말이 오늘 해서 여러분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하면 The future is not predicted. It is to be created. 그 미래라는 것은 창조하는 사람, 예언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미래는. 그거는 뭐 하면 미래는 씨를 뿌리고 뭐 하면 창조해가는 사람이 거두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열심히 그렇게 해봐달라는 그런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딱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 여러분들 예측이 가능한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입니다.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예측이 가능한 사람. 예측이 가능한 사람은요.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이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집에 아버지가 예측이 불가능하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조직이 학교가 예측이 불가능한 학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믿음과 신뢰를 쌓아야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과 신뢰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가 믿음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신뢰가 쌓이면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면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내가 살면서 쭉 여러 사람들 관찰을 많이 해봤는데 난 15만 명을 거느리 본 적도 있고 그 사이에 48년간을 삼성에서 일했는데 월급제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셨겠습니까? 그리고 또 부하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거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호기심이 많으면 꿈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열정과 도전력을 갖는 것 같아요. 꿈이 있고 열정이 있고 도전력이 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리 좋고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